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법사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양당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도 팽팽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지금 원구성 협상에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야가.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게이트키퍼 권한을 좀 없애는 법안을 지금 발의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법안인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양당의 입장을 한번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이 법안은 여야가 모두가 좀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는 네. 5일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법안 자체 내용을 문제 삼아서 장기간 법안을 계류시키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과거에 법사위의 그 체계 자구심사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기능 때문에 그 여야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21대 국회 출범이 1년 지나도록 이제 공범을 벌이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 한병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 형식, 용어만을 정비하도록 하고 법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은 심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그 한 원내수석 부대표는 그 이제까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7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법사위가 지금 상원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어쨌든 법사위의 권한을 자신들에게 서로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여온 것도 사실이어서 양쪽 입장이 좀 미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문제로 해결이 될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신보라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늘 이런 이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해서 네. 이럴 때 이제 늘 관련한 법률들이 나온다거나 하는 어떤 협상의 카드로 활용된다는 점이 이 해결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협상의 내용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안 처리의 구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상임위를 지나고 이제 법사위를 지나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로 연결되는 구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권 상정이 가능한 국회의장 그다음에 상임위를 지나서 국회 본회의 중간에 어떤 게이트키퍼 그렇죠. 같은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는 관행상 혹은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쪽 당에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예컨대 국회의장을 여당 쪽에서 맡게 된다면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 쪽에서 맡게 되는 것이 한 17대 국회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온 관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한 건 이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와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는 이제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21대 국회 때도
원구성 초반에 그럴 거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다 가능해. 법사위를 통해서 모든 법률을 다 통과시킬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그 법률 심사를 위원장이 하게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모든 상임위원장까지를 거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야당이 강조하는 건 저는 원칙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상화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 못하겠다는 그 주장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것이 대부분 정치적 이유로 발휘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로 여당일 때 여당이 이제 정부 여당이 있을 경우에 법사위원장을 대체적으로 야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늘 발목 잡기를 주로 한다. 특히나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법률들을 법사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주로 많이 발의를 해왔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게 협상의 카드로서 또 등장하게 된 것이 이 체계자구 심사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혹은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1대 초반에도 실은 문제가 됐어서 얘기가 됐어서 당시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원구성 협상 당시에도 이게 수면 위에 올라 있었던 논의라서 많은 언론들이 그럼 진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문제가 있었느냐를 여러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분석 중에 하나를 살펴보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한 500여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상임위 안을 법사위에서 원안 가결한 게 42.3% 그리고 수정 가결 법안은 57.7%였는데요. 그 수정 가결 법안 중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절반 그다음에 기존법 이나 이런 걸 충돌을 해서 정합성을 심사해서 살펴본 게 41.9%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합성 심사 과정에서 뭐 그 특정 심사를 이렇게 발목 잡았다던가 법사위에 300일 이상 잡아둔 법안은 단 5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5건이 진짜 가장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되고 있다라고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장점도 있고 여기에 단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그 양면성을 이유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건 지금 한국의 어떤 국회 심사의 체계상에 봤을 때는 미국처럼 법제처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걸 위헌법률 심사랄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법사위가 유일하게 그걸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인데 그걸 대체하기는 지금 현실상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원칙 법사위 자체에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상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시킨 후에 법제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정한다면 그거는 또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인 것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진다면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걸까요? 법제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사법위는 원래 사법위원회 원래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에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심사하는 그런 기능으로 두 개로 나뉘는 것이죠. 네,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보라 의원님도 뭐 국회에 계셨지만 법사위라는 게 우리가 법사위 사를 죽을 사자를 쓰기도 해요. 법이 죽는 위원회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각 상임위에서 굉장히 법안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법안 소위에서 또 예산 소위에서 이렇게 또 확 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제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가 되고 통과되지 않거나 정말 아예 굉장히 중요한 법들도 통과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렇게 소멸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과거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주로 맡았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국회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식물국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패스트트랙이 또 생기고 또 동물국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대 국회의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과거에 그 20대 국회 말을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패스트트랙도 있었고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민식이법이나 이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이제 통과가 계속 안 되다가 예. 네, 결국에는 그래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21대에서 우리 당에게 180석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정말 시원하게 법 한번 통과해봐라. 특히 민생법들은 통과해봐라라는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사실 법사위 같은 경우는 또 인기 상임위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보면은 예. 20대 국회 인기 상임위는 1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토위, 교문위, 산자위, 정무위, 농해수위, 기재위 이렇게 되는데 네. 실제로 법사위는 거의 꼴찌에서 2, 3위를 다투는데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가 네. 더 앞에 순위로 돼 있군요. 그렇죠. 예. 그게 특히 그 인기 있는 상임위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예. 본인이 의정 활동으로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스컴의 주목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는 늘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여야가 정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극한의 대립을 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싸우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법사위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좀 사실 야당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제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돌려주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과거에 지금 가지지 못했던 그 상임위원장들을 이렇게 내놓고 그런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또 33조 가량의 이제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야당이 이제 그 추경을 담당할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출에 의해서도 또 합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추경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계속 법사위원장 한 자리를 달라고 하면서 국민의 지금 민생의 발목을 잡고 추경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장을 또 준다고 해도 그 부분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국회에 그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도 되고 야당이 해도 되고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병도 그 원내수석 부대표의 이 법안에 찬성을 하는데요. 과거에 법사위가 가졌던 그 권한 이것들을 좀 제한을 시켜서 법사위가 그 간단하게 정말 말씀하신 법제처 같은 경우도 기능을 못한다고 하셨지만 예. 그 국회 법제처도 요즘은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그 직원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다고 듣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법률이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들과 충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예.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예. 기술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법사위가 그런 형식적인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은 이미 그렇다면 저는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각 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문제들을 또다시 한 번 더 심사를 한다는 것이 상하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병도 의원의 법안이 좀 통과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 보면은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기간을 한정해놨죠. 네, 바로 예. 이제 또 부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 굉장히 낭비하지 않고 소모적이지 않은 이런 좀 법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법사위 문제의 핵심에는 또 추경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두 분께서 또 다른 입장이 더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그 7개 상임위를 양보한다. 네. 근데 그건 양보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21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간 독점 국회를 정상화하는 그 기초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에 어떤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국회의장마저 다 독식한다는 건 실은 야당의 견제에 아무 필요 없다. 그냥 가져가겠다. 차라리 그걸 노고라 하십시오. 그냥 민주당은. 저는 그게 맞다. 양보라고
견제라고 하는 어떤 선심성 있는 단어를 쓸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보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들이 이제 법사위에 가서 부처 간 이견 충돌로 계류되거나 폐기된 법률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500건의 법률 그 분석한 내용으로도 예. 상임위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폐기된 그 30여 건의 법률 중 12건도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안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구 심사나 위원 심사뿐만이 아니라 부처 간 이견이 네. 있는 법들을 결국 또 이제 조절하거나 통제하면서 조율해서 통과되는 법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사위에 가면 법이 함흥차사다 이러긴 하지만 평균 심사 기간은 60일로 조사가 돼요. 네.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70%가 90일 안에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문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정부와 야당이 가장 충돌하는 법안들이 네.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건 네. 실은 여러 가지 뭐 국회 선진화법도 그런 맥락에서 실은 또 다른 견제 장치를 만들어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쪽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한쪽은 지금 발목 잡기다. 어떻게 국민은 이걸 바라봐야 될지 참 난감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모든 그 상임위를 가졌던 것은 사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것을 뭐 우리가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했던 일은 아니고요. 의회라는 것이 뭐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사실 타협을 하는 곳입니다.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그 다수의 선택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었는데 그런 두 당의 그런 협상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법사위원장만 달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국민적인 위기이고 재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어떤 자리, 특히 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으면 계속 국회가 이렇게 멈춰 있다는 것이 국민들은 볼 때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역구에 표를 주고 투표를 해주고 당선을 시켜줬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 먹고 살게 하는 거, 민생을 챙기는 거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좀 의원들이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여성교육기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기증을 받아서 만든 제천의 여성도서관이 제천 여성도서관.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성차별적이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남성에게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 도서관이 어떤 취지로 세워진 도서관인지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변화가 있은 것인지 관련 내용을 신보라 전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 도서관은 1994년 개관한 제천 여성도서관인데요. 네. 고 김학임 여사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기의 차별을 해소해달라면서 여성교육기관 건립을 조건으로 약 11억 상당의 부지를 기증하면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당시 김 여사는 평생 삭바느질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제천시에 기부를 했고 시는 고인의 뜻에 따라서 약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제천 여성도서관이 개관한 이후 성차별 논란이 이제 계속됐는데요. 2011년에는 29세 남성이 도서관에 남성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인권위 진정을 냈고요. 네. 인권위는 남성도 해당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제천시에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작년에도 비슷한 진정이 있어서 예. 제천시가 인권위에 소명을 하게 됐는데요. 제천시는 소명에서 여성도서관은 개관 당시부터 기증자의 기부 체납 조건에 따라 여성들의 자기개발 및 독서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증자는 개관 후 사망 시까지 여성도서관 건립에 만족하며 자랑스러워했다면서 도서관에 남성용 화장실이 없고 남성 공용 전환 시에는 예산 소요가 큰 반면에 네. 이용자의 그런 효용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소명을 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기증자의 유지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적인 기증자의 의견이 공적시설의 목적에 반하여 운영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본정보 습득을 위한 자료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네. 남성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점은 남성의 시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남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제천 여성도서관은 최근 남성에게도 그래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기증자가 내건 조건 설립 취지는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이제 성차별 문제가 제기가 돼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남성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걸 절충해서 운영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정은혜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네, 고 김학임 여사님의 그런 정말 순수하고 정말 열정적이었던 그 의도는 굉장히 저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이 말씀을 하셨던 게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의 박탈,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고 본인은 바느질을 하셨지만 다른 여성들에게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이게 94년에 완공이 됐는데 보면 11억이라고 하면 당시 11억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그렇죠. 볼 수 큰 있거든요. 예. 사실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자자손손 되게 그 돈을 네. 가지고 살았다면 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돈을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주셨는데 지금 보면 뭐 이달부터는 남성에게 도서 대출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1층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성도 1층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다 이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그 그림이 다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근처에 도서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1.5km 근처에 이제 시립 도서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증하신 분의 그런 목적, 취지, 의도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계승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시대가 좀 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요즘은 뭐 여성이라서 대학에 못 가고 뭐 여성이라서 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등교육의 혜택이 뭐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그 김학인 할머니의 그 정신, 그 가치를 기리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으로 여성이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임신이나 육아, 뭐 태교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특화되어서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여성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늘려서 남성분들도 여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 도서관에는 여성 관련 책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려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서적의 특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고민하고 해봐야겠지만 일단 그 기본 취지는 저는 무조건 좀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 이제 동의하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우선 뭐 헌법장신이나 법률과 원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또 법 조항이 있고요. 부지를 기부받긴 했지만 설립에도 이제 공공 예산이 사용됐고 실제 지금 운영도 연간 9,600만 원 그다음에 5명의 인력이 이제 시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공공 예산이 사용되는 문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도서관은 도서관 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지자체의 책무로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실은 이 제천 여성도서관은 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제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다 보니 이런 법적인 정신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설립자가 여성만을 위한 도서관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것과는 이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천 여성도서관 보니까 실제 그래서 여성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여성을 위한 뭐 문화교실 그리고 태교책
꾸러미 배달 서비스. 그래서 좋네요. 애비맘들을 위해서 태교와 관련된 책들을 묶어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비맘들의 여성분들이 훨씬 더 다른 도서관보다 이 도서관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다 더 발달시킨다면 굳이 출입을 남성에게 제한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고요. 이 도서관에 보면 그런 공고문이 있더라고요. 남성분은 올라가지 마세요. 2, 3층은 여성만을 위한 도서 공간이므로 남성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안내문이 아무래도 그걸 바라보는 여성분들도 이제는 좀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도서관이란 공간은 실은 모두에게 그냥 열려 있대. 여성분을 위한 여러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 만든다면 그런 취지는 분명히 또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하버드 도서관을 처음에 이제 그 기부하신 분이 있어요. 돈을 기부하셨는데 그분 조건이 뭐였냐면 그 지금 있는 도서관의 층수를 늘리지 말아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좀 사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기부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버드는 어떻게 학교를 만들고 있냐면 지하로 땅을 팠습니다. 그 고인이 뜻은 위배하지 않으면서 그 외관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 뜻을 기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김학임 할머니의 그 뜻을 기리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뉴스픽 살펴봤습니다.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